엠마오 연구소. 한국교회 트렌드 2025 10장 미션 비욘드 트래디션. 사실 요렇게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제가 번역을 좀 어떤 취지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어떤 문화와 전통을 넘어서는 선교? 아니면 그런 말 같기도 해요. 제가 나중에까지 이제 좀 이렇게 읽어봤을 때 느낀 말은 그거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전통적인 방식을 넘어서는 선교? 좀 그런 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. 저도 정확한 번역은 모르겠어요. 자, 아무튼. 자, 근데 저는 이 10장에 저한테 되게 좋았던 게 선교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되게 많이 바꿔줬거든요. 일단 이분이 무슨 말 하시냐면은, 자, 그동안 우리의 선교의 개념을 보자. 우리는 미전도 지역 혹은 미전도 종족을 찾아다녔다. 근데 더 이상 미전도 지역, 미전도 종족이 있냐 그거예요. 근데 이제는 도시화가 되면서 그런 어떤 시골의 움파룸파 이런 부족들도 도시에 섞여 살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어느 지역도,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렇게 종족과 지역의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특정 지역, 특정 종족의 이미 경계가 흩어진 상황에서 자꾸 안 된 지역 갈 거야, 안 된 종족 갈 거야. 이게 이제는 무의미해졌다. 옛날엔 그게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 이게 무의미해졌고, 때문에 어떤 걸 찾아야 되냐면은 미전도 지역, 미전도 종족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게 이제는 그냥 도시 안에서 도시 안에 복음이 없는 곳들을 차라리 찾아라. 이제는 전도 안 된 곳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전도 된 것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다. 어차피 도시 안에서 모든 문화와 어떤 모든 그런 사람들이 섞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근처 지역사회를 선교지로 삼아라. 보면은 내가 있는 집 근처에 분명히 선교지가 있다. 그래서 걔 교회가 직접 선교로 나서라.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미전도 종족 지역에다가 선교사를 보내고, 그 다음에 그 선교사가 뭔가 이제 메인 플레이어,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서포터, 이제 이런 느낌 갔었는데, 아니다. 이제는 꼭 보냈을 때 거기만 선교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집 근처가 다 선교지이기 때문에 집 근처에서 복음의 공백지를 찾아라. 그래서 저도 한번 떠올려 보니까, 예를 들면 뭐 어떤 특정 직장을 될 수도 있겠고, 어떤 직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. 아니면 뭐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학교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,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특정 종족과 지리에 매여 있는 선교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. 진짜 일리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선교 모델이 필요하다고 몇 가지 제시하셨는데, 그 중에 제가 제일 잘 봤던 게 좀 이주민 선교 얘기하시더라고요. 이주민 선교. 특히 예를 들면 이주민 선교 같은 걸 좀 잘할 필요가 있다. 이주민 선교는 뭐냐면은 이제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 거죠. 뭐 예를 들면은 뭐 공부하러 온 사람들, 아니면 뭐 이제 해외 노동자로 오신 분들, 이런 분들 선교하는 거죠. 근데 이거 좀 기존의 이주민 선교를 되게 날카롭게 비판하셨거든요. 뭘 비판하셨냐면은, 보통 이주민 선교하는 교회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는 교회도 뭐 예를 들면 필리핀어 예배 만들고 뭐 캄보디아어 예배 이렇게 만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취지는 좋은데 보통 그런 교회 가면 분위기가 어떠냐? 이 이주민들을 너무 떠받든다. 그러니까 가면은 이주민들이 그 교회의 주인이나 그 교회의 어떤 주도적으로 뭘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계속 대접받는. 그래서 막 음식 차려주고 뭐 태워다 주고 태워다 오고 다 얼러 해준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얼러 해주니까 문제는 뭐야? 자기네 나라 돌아갔을 때는 아무도 얼러 안 해주거든. 밥도 안 차려줘. 뭐 차량 봉사 해주는 것도 아니야. 누가 와서 놀아주는 것도 아니야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의 가마가 되어서 그들만의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, 그렇지 않고 자꾸 손님으로만 이렇게 이주민 선교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자립을 못한다. 되게 진짜 일리가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게 이분이 만드신 개념인지 모르겠는데, 이주민 선교를 단계적 상승을 추구해야 된다.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?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주민 대상 선교. 그러니까 이주민들을 이제 모셔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같이 한번 예수님 믿어봐요. 이렇게 손님으로 모시는 거죠. 그 다음에 2단계. 이주민을 통한 선교. 이제는 이주민들 중에서 이제 리더들을 세우는 거죠. 셀원들 세우고 뭐 예를 들면 뭐 그렇게 목장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또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도록. 자, 그 다음에 3단계는
타이주민 대상 선교.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안에서 잘 교육이 돼가지고 그 자기 친구들, 자기네 사람들, 자기네가 직접 선교할 수 있도록. 우리 교회 와서 같이 복음 믿어보자 해서 자기네들, 자국민들 이렇게 막 전도하겠죠? 그렇게 이주민들이 직접 선교하게 하고, 그 다음에 심지어 4단계에서는 이주민들이 한국인 대상 선교까지 할 수 있게끔. 그 이주민들이 더 이상 이주민이 아닌 한국인까지 데리고 올 수 있게. 그 다음에 마지막, 최종적으로 5단계는 이주민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, 자기 본국에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할 수 있도록, 심지어 또는 제3국, 우리나라도 아니고 본국도 아니고 제3국에서 선교하는 거, 이런 식으로 단계적 상승을 추구해야 된다.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려면 전제는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. 뭐 예를 들면은 진짜 딱 그 무식갱이야. 공간 정도만 빌려주고, 하지만 이제부터 교회를 너희들이 만들어가. 그래서 그렇게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죠. 그들 가운데 목회자도 양성하고. 그래서 이런 식으로, 그래서 이주민 선교를 되게 디테일하게 제시하시긴 했지만은, 아무튼 전반적으로 선교를 떠올렸을 때 특정 선교지, 특정 선교 종족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어디든지 선교지고 어디든지 선교 종족이다. 그래서 선교사한테 후원하는 것만 선교다,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. 그래서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나가서 엠마오의 생각을 말해보자면은, 저도 좀 동의를 하는 게, 저는 여기서 좀 약간 좀 날카로운 이야기가 떠올랐어요. 뭐냐면은, 우리가 너무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이 유일한 선교 방식이라고 알고 있는데, 저는 요게 좀 진짜 저도 재고될 필요가 있다. 특히, 저는 약간 좀 제한적 선교 파견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.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미전도 종족, 미전도 국가, 이거 지금도 하긴 해야죠. 이거 안 하면 안 될 텐데,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경우를 많이 보냐면 선교사 의존적 구조를 20년이 지나도 못 벗어나.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아니면 그 교회 복음이 안 심어지는 거야. 그러니까 이거를 그 얘기 들었을 때 내가 선교사라고 할 수 있나? 그러니까 그 분들을 선교사라고 할 수 있나? 그냥 해외에서 목회하시는 분 아니야? 난 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.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어디 가서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해. 그 나중엔 이 사람들이 스스로 복음을 가르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, 약간 우리나라 사역하고 비슷해. 어디 교회가 그냥 거기서 목회를 하는 거야. 그럼 얘네가 스스로 복음을 가르칠 수 있게 자립시키는 게 아니라 20년, 30년 있어도 근데 맨날 거기서 우물 파고, 뭐 맨날 거기서 그냥 같이 놀고 막 음식 해먹고 이것만 하지 자체적으로 교회를 설립하지는 못하는 거야. 죄송하지만 그런 선교사님들이 꽤 많아요. 좀 날카롭게 얘기를 하자면 내가 본 사례들을 얘기하는 거야. 그러니까 본질적으로,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한테 굉장히 좀 모범되는 사례가 바울이라 생각하는데, 바울 형님이요, 짧게는 몇 주, 짧게는 몇 개월, 길어도 3년 정도? 그 정도만 있고 떠났어. 그렇게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렇게 교회들이 우수수 생긴 거야.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없어도 얘네가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, 어찌 보면 그게 복음을 전한 거 아니야? 복음을 전했으면 이제 얘네가 그걸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자체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지.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구나? 그럼 다른 데. 그래서 복음을 막 세워놓은 건데, 내가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선교사 의존적 공동체만 만드시는 분들은 그냥 해외에서 목회 사역하시는 거 아니야? 좀 그렇게 전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분들도 그러니까 뭐랄까, 시간적 제약이 없으니까 빨리 복음을 전해야 돼, 얘네한테 복음을 자립시켜야 돼,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. 그 상태에서 그냥 10년, 20년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거지. 그래서 약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좀 예를 들면 3년 파견 아니면 뭐 2년 파견, 이렇게 좀 제한식으로 하면 좋겠다. 그래서 2년 안에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좀 자립할 수 있게 철저하게 교육해야겠다. 좀 그런 그런 형태의 좀 파견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. 근데 이런 거 없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은 막 계속 평생 자기 후원해달래. 그래서 미션 펀드 이런 데다가 뭐 한 달에 3만 원씩 걸어놓은 거 자기 평생 끊지 말아달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. 근데 그냥 그렇게 해외에서 목회를 하실 거면은 이분을 후원해야 될 이유가 뭐지?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. 그런 것도 있어요. 약간 이건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거야. 선교지의 세습 사유화 문제는 한국 교회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. 이게 안 그런 분도 많이 있어.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. 어떤 선교사님이 콜을 해. 우리 선교센터 건립해야 됩니다. 한 5억 정도 필요해요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선교센터 이제
부지 매입하고 건물 세워가지고 예를 들면 한 3층 정도, 1층 예배당 2, 3층 뭐 기숙사 이렇게 짓는 거지. 그러면은 보통 5억 했을 때 한 교회에서 5억 한 번 해주기 힘드니까 예를 들면 뭐 여기 뭐 1억, 여기 뭐 몇천만 원, 몇천만 원 해가지고 여러 교회에서 후원해가지고 선교센터 세워. 아, 그건 좋아. 그건 좋아. 근데 그럼 여러 데서 후원했다 보니까 이 선교센터 이거 누구 명의로 해? 이거 선교사님 명의로 해요. 그때부터 선교사님 개인 소유가 되는 거야. 그게 개인 소유. 그럼 만약에 선교사님이 사역을 그만뒀어? 아니면 본인이 예를 들면 뭐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됐어? 어떻게? 세습하는 거야. 아들한테. 그럼 만약에 그 상태에서 선교사님이 그거를 관뒀어. 이제 선교를 안 해. 그러면 아들은 이 사람들의 헌금이 모인 5억짜리 건물을 그냥 뚝 받는 거야. 공짜로. 이거 뭐 누가 예를 들면 한 교회에서 5억을 다 주고 세웠어. 그러면 그걸 그 교회 명의라도 할 수 있잖아. 근데 이렇게 뭐 기천만 원 모았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소유권도 주장하기도 애매해. 야, 그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한테 보고해라. 그렇게 하고도 애매한 거지. 우리가 돈 다 된 것도 아니니까. 그러니까 당연히 선교사님이 혼자 자기 명의로 갖고 세습하고 그거 사유화하고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해요.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분들도 있어.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. 그러니까 약간 선교지가 눈먼 돈들이 가서, 그러니까 보통 선교 후원하시는 분들이 자기 선교헌금 보낸 다음에 저기 다달이 그 돈 어떻게 썼나 영수증 제출하세요. 그렇게 안 하잖아. 그냥 믿고 맡기잖아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것도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 그냥 선교사 무기간 파송, 무기간 후원, 요거 조금 문제 있다. 요 방법을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.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. 세워라, 내워라, 교회 자립, 그러니까 복음 자립을 시키지 못하는 선교를 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, 그 다음에 눈먼 후원이 많다 보니까 그 후원 금액을 바탕으로 어떤 건물이나 그런 단체를 사유화, 세습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. 그래서 이런 식의 선교를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. 네,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, 아까 잘못된 선교 사례도 얘기했지만, 올바르게 선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. 저도 봤고요. 네, 그건 진짜 부정할 수 없습니다.